34쪽에 이제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정치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거는 경제학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학과에서도 관료제 똑같이 행정학에 말하는 관료제와 똑같습니다. 내용. 거기서 말하는 특징과 행정에서 말하는 특징, 장단점 모두 같아요. 다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34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논의는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 정부의 관료제. 그러니까 관료제란 말이 좀 어색하면 이 피라미드 조직 위에서부터 전부 다 분업으로 이루어진 아주 잘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조직을 이제 관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료제의 모습은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피라미드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고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료제가 좀 말이 어색하다 그러면 이걸 우리 정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정부를 얘기하는 지금 저 전공이니까 우리나라 정부 조직 전체를 그냥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의 뜻과 관계없이 일단 시민, 국민들, 주민들에게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정부 관료제, 정부의 공무원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저를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주주의 수호예요. 우리가 정책학이나 행정학 배우는 이유, 그 다음에 정치학을 배우는 이유, 그 다음에 관료제에 관련된 얘기, 저를 죽이고 살리고 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외적 민주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 3번째 줄. 자, 다른 하나는 정부 관료제의 대내적, 조직 내부, 정부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높으신 분이 얘기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였지만 많이 좋아졌죠. 자, 한번 신입사원들, 새로 일하시는 공무원들 얘기 좀 들어봐. 자, 얘기 좀 들어보자. 자, 너희들이 한번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봐. 그 목표를 정해서 위에 좀 알려줘. 그럼 너희가 또 그걸 목표를 정하면 또 위에다 또 알려줘. 이 나중에 배울 이제 목표관리제 MBO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갑질 방지. 하라면 해. 너는 신입이고 나는 이제 근무한 지 20년이고 이런 거요. 이런 얘기, 이런 좀 부조리한 것들을 없애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정부 관료제의 대내, 국민이 아니라 관료제 내부, 공무원 내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제의 민주주의는 2개,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부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는 건너뛰고요. 35쪽에 2번 돼 있는 거 있어요. 정부 관료제가 이제 민주주의를 좀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부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첫째, 자, 도구적 합리성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 개방성과 적절히 조화되기 어렵다. 요겁니다. 지금 2번 하는 거예요. 효율성 추구예요. 이게 여기서 또 말하는 도구적 합리성은 효율성 추구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업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구청이나 시청에 출근하는 나나 어차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느냐예요. 그럼 그 방법을 익혀야 되잖아요. 내가 무작정 아무렇게나 한다고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업무에 빠져서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자,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던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개방성,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바쁜데 왜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왜 난리야. 자, 그런 개방성과 조화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쪽에 위에서 4번째 줄이요. 권력의 불균형이다. 자, 아무리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권력을 더 가진 사람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승진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벌이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다음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아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뭐 알겠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야, 그러니까 나의 사익을 위해서 쓰겠다, 뭐 할 말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넷째, 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낮은 민감성이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뭐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나 구청 밖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회하고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낮은 민감성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든지 뭐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태도인데 제가 분명히 강의 자료에 하나 더 적어놨어요. 높은 민감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거나 어떤 기업이 말하거나 어떤 단체가 얘기하면 너무 빨리 반응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말이 맞은, 얘네들 말이 맞냐 쟤네들 말이 맞냐, 이런 걸 좀 가려서 좀 해야 되는데 말하고 요구하면 무조건 바로 반응해서 들어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리고 그 높은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어떤 주민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주민은 좋은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내 공무원이 내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나? 반대하나?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그 주민은 아주 좋은 뜻으로 건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공무원 나는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나중에 그걸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처럼 관공서에 출입을 많이 하는 입장이 되게 되면은 그런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비대화. 비대화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직이 커지는 게 비대화. 자,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게 비대화. 그 다음에 권한이 많아지는 것도 비대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관료의 스스로, 공무원 조직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 또는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인데, 자, 여기에 나타나는 그 36쪽부터 설명할 내용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적당히 골라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처음에 참여민주주의, 아래서 두 번째 줄. 자, 참여민주주의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한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얘기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37쪽에 보면 선거나 투표 등등이 있는데 그 방법은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댓글로 참여하는 것도 참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뭐 이렇게 내가 의견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참여고, 내가 글을 써서 좀 올리는 것도 참여고, SNS에 내가 뭐 어떤 의견,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참여고, 참여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참여고, 투표 이런 거는 그냥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참여입니다.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고 그 참여의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일단 유리한 거죠. 자,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지식인, 그 다음에 뭐 열린사전 같은 거,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를 쓰는 게 문제 해결에 더 좋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38쪽에 수기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수기민주주의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이루는 형식인데, 이거는 뭐 다수결이라든가 특정한 한 사람의 의견대로 간다는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자, 숙의라는 것은 깊이 있게 고민한다라는 얘기요. 혹시라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저 거기 보면 38쪽에 보면 중간에 deliberati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숙고하다, 깊이 고민하다,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수기 민주주의는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뭐 무슨 공론장을 만든다, 무슨 토론장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수기 민주주의의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자,
1980년대에 나타난 하버마스, 자, 독일의 그 가장 뭐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에 대한 그 의사소통 이론을 그 기점으로 이 공론장 숙의 민주주의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때 주장이 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된 거는 2010년 이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기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 교환, 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한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40쪽입니다. 그 양괄호 3번이요. 참여와 의견의 다양성과 결과의 불확실성. 자, 소통하는 건 좋은데 합의가 어떻게 될지 결과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특히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라는 얘기하면 A가 맞는 것 같고 B라는 얘기하면 B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의견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면 자, 이게 결과가 더 불확실해지고 자, 도출되는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쪽에 그 한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뭐 맨 위에 줄입니다. 41쪽에 수기 민주주의의 한계는 주로 현실 적용의 가능성에서 어려움, 좀 현실에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참여. 나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한다. 분명히 그 사람이 좋은 의견이 있을 건데 또는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뭐 막상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고요. 자, 그리고 그 41쪽에 셋째는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 과연 그 합의의 과정이 그게 정말 올바른 거냐 아닌 거냐, 그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야, 그래, 결론은 도출이 됐어. 근데 그 결론 도출까지의 과정이 이게 정당한 거냐, 어떨 때는 뭐 10명이 얘기한 거고 어떨 때는 1000명이 얘기한 거고 뭐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그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게 과연 이 합의 도출이 맞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죠. 자, 뭐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그 1년 단위로 달력에 나와 있는 그 딱 1년 단위로 그 모든 예산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기면 내가 2022년도에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지만 시간을 넘기게 되면 2022년도에 못하고 1년 뒤인 2023년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기민주주의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